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삶과 죽음의 덧없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는 김삿갓 시리즈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낯선 이의 죽음과 김삿갓. 가을이란 계절은 오동잎 하나 떨어질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요. 오동나무 잎이 지면 천하의 만물이 그 한 잎에 따라 변합니다. 봄이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만물이 스스로 쓰러지는 조락의 계절이지요. 꽃이 피어날 때의 환희와는 달리 지는 꽃잎 아래에는 어김없이 애상이 깃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두고 애상의 계절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을을 읊은 시가 언제나 서글픈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한무제의 시에 이르기를 가을 바람 불어 흰 구름 날아가고 나뭇잎 떨어져 기러기 나무로 가네. 가을 바람이 불고 흰 구름이 흩어진다 하여 풀과 나무는 누렇게 바래어 낙엽이 되어 흩어지고 기러기는 긴 하늘을 타고 남쪽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추풍사로 시작되는 시의 한 구절은 오랜 제국의 황제가 느낀 허무와 고독의 정서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시인 정용은 이렇게 노래하였지요. 국화꽃은 빗속에 시들어가고 가을 바람 뜰에 불어 오동잎 진다. 이 아침의 슬픔이 새삼스러워 꿈속에 논이던 곳이 그립네. 빗속에 흔들리는 국화와 오동잎이 지는 정원의 한켠에서 시인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세월의 덧없음을 읊었습니다. 김삿갓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지요. 집을 나설 때는 두 번 다시 고향을 생각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으나 달빛이 유난히 밝은 가을 밤이면 마음은 어느새 남쪽 하늘로 흘러갔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이 마치 가난한 시인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고 베갯머리로 스며드는 달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태백의 시를 떠올리며 읊조렸지요. 침대 앞 달빛이 하얗게 비치니 땅에 서리가 내린 줄 의심된다. 눈을 들어 산 위의 달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먼 고향을 그리워한다. 달빛은 타향의 이방인을 비추었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한 줄기 눈 같은 고향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녕 떠도는 자에게 가을이란 늘 쓸쓸한 법이었죠. 이태백이 그랬듯 김삿갓이 그랬듯 가을 밤의 달빛 아래에서 사람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은 가을 밤의 고향 그리운 마음을 노래한 이태백의 시거니와 세상을 떠돌며 시를 읊는 사람이라면 그리움이 있는 가을의 정조는 다 같을 것이니 중종 때 시인 양상인에게도 또한 이와 같은 가을의 시가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 한 줄기가 들판 위로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달은 서쪽 지평선에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기러기 떼가 남쪽으로 날아가기에 시는 묻습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기러가 내 말 한마디 물어보자꾸나. 우리 집에서는 무슨 기별이 없느냐? 황야에 홀로 떠오른 저녁 연기는 더욱 쓸쓸함을 만들고 저무는 달빛은 넓은 들판을 한층 더 황량하게 비추었지요. 기러기에게 묻고 싶어도 집에서 온 소식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가을은 산속에 더욱 깊었는지
바람 끝은 차갑고 낙엽은 휘날리며 떨어졌습니다. 제잘거리던 새들은 어느새 울음소리만 남기고 그 울음은 한층 외로운 듯 들렸지요. 김삿갓은 그런 산길을 혼자 걸으며 문득 고향 생각이 유난히도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스스로를 나무라며 마음속으로 꾸짖었지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집을 떠날 때에는 다시는 고향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약한 소리냐.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레 북받치는 그리움이 과연 가을 탓인지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건 계절의 탓만은 아닌 듯 했지요. 오히려 주머니가 텅 비어 술 한 모금도 못 마신 지 여러 날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은 언제 어디서든 얻어 먹을 수 있고 잠은 서당이나 절간에 가면 그럭저럭 해결이 되었지만 술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은 빌릴 수 있으나 술은 거지가 얻어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술을 못 마신 지 나흘 닷새. 하하. 오늘따라 고향 생각이 더 아프게 밀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걷다가 보니 정자나무 그늘 아래 늙은이 서너시 모여서 국화주를 마시며 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에 닿자 김삿갓은 염치도 체면도 있고 그들 옆에 덜썩 앉으며 넉살 좋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옵니다. 목이 너무 칼칼하니 미안하오나 술 한 잔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허허, 한창 실흥에 젖어있던 늙은이들은 갑자기 끼어든 이 행세꾼을 보고 입을 다물고는 일제히 노려보았지요. 모두가 하나같이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늙은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흥에 겨워 시를 짓는 중이오. 당신은 누군데 남의 자리에서 파흥을 하시오. 그러나 김삿갓이 그런 따가운 눈총에 기죽을 리 없었지요. 오히려 골게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회를 열고 계시다니 참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저 또한 한 수 보탤 마음이 있으니 우선 술 한 잔만 청합니다. 늙은이들은 그의 모습을 다시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두루마기에는 때가 띠룩띠룩 빼여있고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진 채였지요. 아무리 보아도 시를 짓게 생긴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때 한 늙은이가 얼굴을 굳히고 나서더니 마지못해 단호하게 물었지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시를 제법 짓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김삿갓은 늙은이들을 익살스러운 눈으로 둘러보며 이렇게 대답했지요. 저는 시에 능한 것은 아니오나 글을 조금 배운 터라 어르신들께서 부르신다면 조촐하게나마 한 수 화답을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를 짓자면 먼저 술기운이 돌아야 시상이 트이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 시를 원하신다면 술을 몇 잔만 미리 허락해 주시기 청합니다. 그 말은 사실 술이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넋두리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술을 주고 나서 시를 듣겠다는 듯 늙은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 오늘 별난 손님이 들었구먼. 술 없이는 시를 못 짓는다니. 이 태백 흉내라도 내는 거겠지. 아이고, 흉내는 무슨, 술 마시고 싶으니 그런 꾀를 내는 게 아니겠나. 아이, 그래도 본인이 술을 주면 시를 짓겠다 하지 않았나. 이왕 이렇게 된 바 술을 몇 잔 주어 시험해 보세. 아, 그렇지. 이 대백의 시를 듣고 싶다면 술부터 대접해야지. 하하하하하. 늙은이들은 김삿갓을 우습게 여기며 마치 아이 장난 모두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골탕을 먹이려는 속내와는 달리 그들의 손은 이미 잔을 앞에 내밀고 있었지요. 내 술 한 잔 받으시오. 아이, 여기 여저 이 잔도 받아보시오. 좋은 시 한 수 들려주고 나도 한 잔 주겠소이다. 하하하하. 그 마이들이 모두 비웃음으로 얼룩져 있기는 했으나 김삿갓은 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네는 잔을 척척 받아 연거푸 들이켰지요. 캬, 오랜만에 술이라 그런지 몇 잔이 넘어가자 속이 확 풀리며 트림 한 번은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턱을 치켜들며 호탕하게 말했지요. 여러 어르신들 덕택에 오늘은 제가 주태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교 없이 곧장 건넨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만을 과시하던 시골 늙은이들의 코를 슬쩍 눌러버리는 재치였지요. 젊은이들은 그 버릇없는 자신감이 더욱 못마땅한지 마침내 한 사람이 퉁명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술을 그만큼 얻어 자셨으면 이제는 시를 한 수 읊어야 할 게 아닌가. 김삿갓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노인장께서 먼저 한 수 읊어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뒤이어 화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늙은이는 콧등을 실룩이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내가 새, 구름, 무리를 운자로 삼은 한 수를 읊을 테니 그대가 자신 있거든 맞대어 화답을 해보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늙은이는 종이를 꺼내 휘휘 붓을 놀리며 다음과 같은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돌 위에 풀이 나기 어렵고 방 안에서는 구름이 일어날 수 없거늘 산에 사는 무슨 놈의 잡새가 봉황의 무리 속에 날아들었는고. 그 옆에는 요상한 번역투로 적힌 글이 따라 붙었습니다. 잔디는 바위 위에서 열심히 자랍니다. 방에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에는 어떤 종류의 새가 있나요? 허허, 그렇게 무리지어 날아가다 김삿갓은 시를 읽고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노고의 쪽으로 조롱하고 있음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지요. 돌 위에 풀이 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촌놈이 무슨 시를 짓겠느냐 하는 모욕이었고, 방 안에 구름이 있을 수 없다는 구절은 시흥은 높은 양반들의 것이니 니 따위는 끼어들지 말아라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봉황 무리 속에 잡새가 섞여 날아들었다는 마지막 구절은 자기네는 봉황이요, 김삿갓은 산속의 잡새라는 뜻이니 이거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모욕이 너무도 노골적이었지요. 그러나 김삿갓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입니다. 이태백이 이 시를 보았다면 탐복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눈을 부릅뜨며 꾸짖듯 말했습니다. 나는 귀공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시를 지은 것이 아니네. 내가 시를 먼저 읊었으니 귀공도 약속대로 어서
화답을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주변의 늙은이들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그렇지. 시를 지을 줄 안다 하였으니 약속대로 화답해야지. 사방에서 재촉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삿갓은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답을 할 터이니 붓과 종이를 주십시오. 김삿갓은 붓을 건네받기가 무섭게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일필휘지로 시 한 수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본시 하늘 위에 사는 새로서 항상 오색 구름 속의 논일거늘 오늘따라 비바람이 드세게 몰아치니 들새 무리 속에 잘못 끼어들었소. 곁에 덧붙인 번역투 문장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는 하늘의 새다. 언제나 다채로운 구름을 날며 오늘 밤은 폭풍우가 휘몰아쳐 들새 속에 잘못 섞였군. 허허, 이 시가 뜻하는 바는 분명했지요. 아까 늙은이들이 스스로를 봉황이라 뽐내고 김삿갓을 산중 잡새라 깔보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김삿갓이 스스로를 하늘의 새로 늙은이들을 형편없는 들새 무리로 되받아친 것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시를 단정히 접어 늙은이 앞에 내려놓고 미련 하나 없이 자리에서 성큼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한수면 술값은 넉넉히 치른 것이라 여깁니다. 저는 앞길이 바빠 이만 떠나겠으니 여러 어르신들은 그저 즐겁게 시흥을 이어가시지요.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자 늙은이들은 남은 술상 위에서 시를 돌려 읽어보고는 얼굴이 일제히 벌개지며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들의 고함을 들은 채도 않고 구름 흐르듯 바람 스미듯 가벼운 걸음으로 산길을 내리 걸어갔지요. 언제나처럼 행운 유수 같은 사내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고개를 들고 보니 어느새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어허, 하루 해가 또 저무는구나. 오늘 밤은 또 어디서 신세를 져야 할 것인가. 날은 자꾸만 저물어 오는데 아무리 걸어도 인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가을빛이 깊어져 소스의 바람은 옥기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고 하늘 끝에서는 기러기 떼가 울음소리를 남기며 남쪽으로 길을 잡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하, 벌써 가을이 이토록 깊었단 말인가?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들은 순간 김삿갓의 머릿속에는 문득 유우석의 추풍인 한 구절이 떠올랐지요. 가을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가? 저 기러기 배에 실린 쓸쓸함을 어디서 싣고 왔단 말인가? 아침부터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를 이 외로운 나그네가 누구보다 먼저 듣는도다. 가을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무 끝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외로운 계기, 그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는다. 참으로 애달픈 시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도 인간은 보이지 않고 사방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멀리서 접동새 우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메아리쳤지요. 이 산골이 얼마나 깊으면 집 하나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저 멀리 계곡 속 어둠을 뚫고 빨간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 산속에 집이 하나 있구나. 구원의 등불을 본 듯 마음이 환해져 그는 서둘러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허나 눈은 어둡고 길은 험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멀지 않은 듯 했지만 걸어도 불빛은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듯 했지요. 아니 저게 등잔불이 아니라 혹시 도깨비불? 밤중에 보는 불빛은 멀리 있어도 가까운 듯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불빛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러자 김삿갓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발길을 되돌린 듯 갈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에라 모르겠다. 도깨비 불이든 아니든 끝까지 가보자. 평생 도깨비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만 정작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지 않은가. 배짱을 다잡고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깜빡이는 불빛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흘러가며 떠오르지요. 누구는 캄캄한 밤중에 도깨비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날이 밝고 보니 도깨비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모자 하나, 빗자루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또 누구는 도깨비와 함께 대장간에서 금나와라 뚝딱 소리를 외치며 밤새 두들겨댔더니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 가득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등등.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 둘 떠올리며 불빛을 향해 걷던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가녀린 여자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깊은 밤중에 웬 여인의 울음소리란 말인가? 밤중에 산속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아니, 유쾌하기는커녕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김삿갓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니 이게 귀신의 울음인가? 사람의 울음인가? 김삿갓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끝에서 아스라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여자의 울음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문제는 귀신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소리가 사람의 울음인지 여자 귀신의 울음인지 가릴 길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귀신에게도 남녀의 구별이 있다면 여귀의 울음이라 해도 평범한 여인의 울음과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에라 모르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귀신이든 사람이든 울음의 사연이나 알아보자.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끝에 채어 굴러가도 온몸의 털이 곤두설만큼 오싹했지요.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보아하니 울음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어둠 속에서 초가집 한 채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지요. 불빛도 울음도 모두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울음은 귀신이 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 누군가가 애끓게 울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김삿갓은 울음소리가 귀신의 울음이 아니란 사실에 그나마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린 뒤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는 처절한 여인의 곡송이 바람결을 타고 흘러나왔지요.
아이고, 아이고, 저 자식은 내버려 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단 말이오? 아이고, 아이고. 그 울음은 한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어린아이들의 흐느낌도 섞여서 들려왔지요.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는 그 절망의 통곡을 들으니 김삿갓의 가슴도 덩달아 메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이 집 여인은 남편이 죽어 울지도 모르거니와 나는 무슨 팔자가 이리 기구하여 하필이면 초상집을 찾아 들었단 말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둑한 산중에서 이 집 말고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이 근방의 인가라고는 이 집 하나뿐이니 잘못하면 상주도 없는 초상 집안에 나까지 붙들려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니겠나. 그는 크게 기침을 해 울음을 멈추게 해볼 요량으로 일부러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에헴. 그러나 방 안에서는 여전히 통곡만 이어질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김삿갓은 다시 한번 더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에헴. 두세 번을 기침했건만 여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더는 어찌할 방법이 없자 김삿갓은 조심스레 방문을 밀어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를 지나던 나그네요.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연유인지 살펴보러 왔소이다. 그러고는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 아주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한 사내가 네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었지요. 밤일을 하다 급성 상한을 입은 탓인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싸늘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속옷만 걸친 채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고 그 곁에서 4살 난 사내 아이와 젖먹이 계집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한순간 김삿갓은 이 처참한 장면을 보자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정을 보아버린 이상 사람의 도리로 차마 뒷걸음질 칠 수는 없었지요. 김삿갓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생각하고 삿갓을 도방에 툭 벗어 던지더니 곧장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여인의 어깨를 살며시 붙잡고 흔들었지요. 이것 보시오. 이 깊은 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오? 그만 울고 사정부터 들려주시오. 여인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허둥지둥 저고리를 찾아 입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잠이 들더니 갑자기 숨이 끊어졌어요.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방사 끝에 상한으로 급사했다는 사실은 차마 입에 올리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이 근처에 의원이라도 있지는 않소? 이런 산골에 무슨 의원이 있겠습니까? 이젠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김삿갓은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치 의원이라도 된 듯 시신을 만져보았습니다. 언제 숨이 끊어졌는지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아무리 손을 써도 되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더구나 여인은 정신없이 울기만 하느라 남편의 눈도 감겨주지 못한 모양이었지요. 시신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천장을 향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망울이 마치 김삿갓을 노려보는 듯 했지요. 허허, 그 귀한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진 김삿갓은 얼른 눈 위에 손을 얹어 조심스레 눌러 감겨주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다시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이고, 아이고, 어린 것들을 두고 당신이 죽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아이고, 아이고. 김삿갓은 한참 동안 여인이 울고 있을 수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울 만큼 울어야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그는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소.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뒤처리를 생각할 때요.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삿갓이 물었지요. 이 부군의 친척이나 이웃이라도 있소? 이런 일을 당했으니 소식을 전할 사람들에게는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소? 지금은 밤중이니 어쩔 수 없지만 날이 밝으면 사람을 보내도록 합시다. 여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무슨 이웃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다는 집도 산 너머 10리, 시형님 댁은 20리나 떨어져 있다니까요. 김삿갓은 사후 절차를 생각하며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산속에 단둘이 살던 집에서 남편이 죽었다면 친척에게 알릴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지요. 여인은 그 사실을 곧바로 떠올렸는지 젖먹이를 얼른 얻고 사내 아이의 손목을 잡아들며 외쳤습니다.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지금 당장 다녀와야 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집까지 다녀올 테니 미안하지만 손님은 제 남편 시체 좀 지켜주세요. 아이고야, 김삿갓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여보시오, 시체를 나한테 맡기고 달아나면 어쩐단 말이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여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캄캄한 산길을 허겁지겁 내려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김삿갓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비타이진 토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텅 빈 방 안에 시신과 단둘이 남으니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거렸습니다. 허허, 죽은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겠냐마는 등잔불이 바람결에 흔들릴 때마다 기괴한 그림자가 벽에 일렁여 마치 유령이라도 나타날 듯했지요. 그래, 김삿갓은 스스로의 공포를 떨쳐내기라도 하려는 듯 시신을 향해 일부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생전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자네 시체를 내가 이 깊은 밤에 혼자 지키고 있다니 참으로 괴이한 인연일세. 방사가 뭐가 그리 좋다고 적당히들 하지 않고 밤중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밤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기나긴 가을밤이 꼬박 새어 있었습니다. 저녁도 굶은 채 뜬 눈으로 새다 보니 허기가 몰려와 배가 속에서 젓가락질을 하는 듯 요동쳤지요. 주인 여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김삿갓은 조심스레 방 안을 살펴 아침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져보니 쌀은 없지만 감자 5섬, 콩이며 파치며 잡곡이 그득했습니다. 이 정도로 식량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두 내외가 비록 산골이라도 나름 넉넉하고 정답게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김삿갓은 감자를 삶아 허기를 채우며 다시금 시신을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재미나게 살다 홀로 죽어버리면 어찌한단 말인가. 저 어린 것들은 누구 품에 기대어 살고 마누라는 앞으로 무슨 수로 살아가란 말인가. 자네는 참 인정도 없이 떠난 사내 일세. 그러다가 문득 집에 혼자 남아있을 자신의 아내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산길을 내려가 남편의 죽음을 알리러 갔던 과부가 마침내 조반이 훨씬 지난 뒤에야 돌아왔지요. 시형님 내외와 산 너머 이웃 서너 명을 데리고 온 참이었습니다. 형님 되는 이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아우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지요. 그러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져 손등으로 눈물을 몇 번 훔치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에이, 못난 놈. 살구멍 터진 나이인데 죽기는 왜 죽어?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세상사 풍파보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온 산골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하늘의 뜻이요, 자연의 한 현상일 뿐인 듯했습니다. 큰 비극 앞에서도 과한 탄식 없이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뿐이었지요. 그들은 죽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장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허나 과부는 아직 남편 곁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젯밤에 숨을 거두었으니 오늘 하루만은 집에 그대로 두고 싶어요. 장사는 내일 치르게 해주세요. 그러나 장사 치르러 온 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죽었소. 썩어가는 시신을 집에 묵혀두어 무엇하오. 그래도 하루만 더 두고 싶어요. 산 사람도 생각해야지요. 시신은 빨리 묻어 흙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알겠지만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둘러 보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해서 그렇지요. 과부가 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아 결국 이들은 장사를 3일장으로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달파하는 사람은 이 집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장례 절차를 시작했으나 상여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산골이라 상례에 밝은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절차를 결국 김삿갓이 나서 주관할 수밖에 없었지요. 영구를 방 밖으로 옮기려 하자 과부는 관을 부여잡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삿갓을 돌아보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보세요. 과객어른, 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삿갓은 갑작스러운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부탁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요? 과부는 눈물을 훔치고 떨리는 음성으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지요. 오늘은 우리 집 애기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이니 이렇게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들처럼 호화롭게 장사를 치를 형편은 아니지만 만장 하나만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손님께서 만장 한 줄만 써주시면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축원 한마디조차 없이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도 서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지요. 알겠소. 그 말은 만사를 써달라는 뜻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허나 만사는 비단이나 무명 같은 천에 쓰는 법입니다. 혹시 댁에 그런 천이 있을까요? 없다면 종이를 이어 적을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그러자 과부는 급히 장롱문을 열고 백목 한 필을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천에 써주십시오. 그리고 천을 내밀며 다시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 속엔 남편의 삶과 죽음, 남겨진 아이들, 앞으로의 막막함까지 모두 뒤섞여 있는 듯했지요. 여인은 끝없이 흐느끼며 만장에 쓸 천을 내놓고는 다시 넋두리를 이어갔습니다. 두루마기를 그렇게도 입고 싶어 했기에 이번 명절엔 두루마기 하나 지어 입히려고 무명 한 필을 어렵사리 마련해 두었는데 하필이면 이 천을 만장감으로 쓰게 될 줄이야. 아이고 아이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삿갓의 가슴 또한 서늘하게 저며들었습니다. 산골에서 힘겹게 모은 무명 한 필이 살아있는 남편의 옷이 아닌 죽은 남편의 마지막 길목을 장식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천을 만장감으로 내놓았으니 이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지. 김삿갓은 배낭에서 벼루를 꺼내 먹을 갈며 어떤 문장을 써야 과부의 마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을지 골몰했습니다. 흔히 만장에는 저 하늘 구름 타고 신선되어 오르소서와 같은 말을 쓰는 법이었지요. 저 하늘가의 흰 구름을 타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다. 하지만 김삿갓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틀렸지. 그런 말은 늙은이의 죽음이라야 어울리지. 젊은 사람이 한창 살 나이에 쓰러졌는데 신선이 되라 하면 그게 무슨 축원이나 되겠는가. 젊은 과부의 가슴을 헤집는 슬픔 앞에 이런 백명 글귀 따위가 무슨 위로가 될까. 차라리 그녀가 직접 토해낸 그 애곡과 푸념, 속을 뒤집는 듯한 회한을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진실한 만사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김삿갓은 과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부르던 푸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붓을 들었지요. 그 천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오? 어디로 가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들 모두 다 남겨두고 대체 어디로 가오?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삼생의 인연도 오체의 사랑도 그대 홀로 떠난 길에 다 어디에 흩어졌소? 누가 알리요? 누가 알리요? 어둡고 긴 밤 홀로 흐느끼는 이 아내의 슬픔을 누가 알리요? 언제나 오시려, 언제나 오시려. 수많은 산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 이번에 떠난 그대 언제나 다시 오시려. 김삿갓은 써놓은 만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스스로 쓴 글이었지만 청상과부의 피맺힌 심정을 이보다 더 또렷하게 옮겨낼 글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붓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상주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장은 마쳤으니 이제 출상을 합시다. 사람이 모자라니 이 만장은 내가 직접 메고 나가겠소이다. 이윽고 상두꾼들이 상여를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길을 나섰습니다. 김삿갓은 기다란 장대 끝에 만장을 매달고 상여 뒤를 묵묵히 따라 걸었지요. 허허,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햇살은 따스하지 않고 마치 가을날 특유의 싸늘한 허전함만 더해주는 듯 했지요. 행렬에 참여한 이는 고작 4-5명 남짓 모두들 말 한마디 없이 상여를 옮기고 있었고 오직 상주인 젊은 과부만이 상여채를 붙든 채 흐느끼며 뒤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안쓰럽기도 하고 어딘가 거슬렸던지 상두꾼 하나가 앞서 걷는 백발노인에게 목청을 돋워 말했습니다. 앞서 가시는 어르신, 먼 길 떠나는 고혼을 위해 초홍가라도 한 곡 불러주시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호상객들이 곧장 합창하듯 맞장구를 쳤지요. 아유, 그 말이 옳습니다. 왕년에 판소리 좀 하셨다 하지 않았소? 이럴 때 한번 부르지 못하면 언제 부르겠소? 황천길에 나서는 나그네 위해 한몫 들려줍시다. 백발노인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상여에는 본디 상두가를 부르는 법이지요. 허나 내가 상두가를 알 리야 없고 왕생가나 애원성이라면 어지간히 아는 것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한번 불러보리다. 좋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일인데 노래가 무슨 대수요. 왕생가든 애원성이든 어서 한 자락 뽑아주시오. 그렇게 마이들이 오가자 백발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켜고 장단에 살짝 닿으며 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두꾼들도 장단에 맞추어가며 한 구절씩 주고받기 시작했지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극락세계로 가봅시다. 지상사람 작별하고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에는 온갖 고통 또한 없네. 황금 땅 위에 연꽃으로 대르지어 아미탑을 48원을 바라시니 오색 광명 어린 중에 생사 큰 내를 건너가니 연꽃 태 속에 화생하여 무량한 복락을 누리리라. 너도 나도 차별 없이 마침내 성불하리로다. 맑게 갠 가을 산천을 가르며 흘러나온 그 노랫가락은 슬픔과 허망함을 모두 실어 나르듯 먼 산자락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상여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속 슬픔도 어느새 조금씩 씻어 내려가는 듯 하였지요. 김삿갓은 백발노인과 상두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장단을 이어가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우리 결의의 생사관이 얼마나 깊고도 초연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생가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예로부터 우리네 선인들은 죽음을 죽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죽음을 고통 많은 이 세상을 떠나 극락이라는 무량한 복락의 세계로 옮겨가는 영생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해탈이라 믿었던 그 지혜라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말이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병고와 생사의 비애를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승화시켜버린 그 정신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좀처럼 이르기 어려운 경지였습니다. 그렇게 노랫가락이 이어지는 동안만큼은 청상과부도 흐느낌을 멈추고 상여 뒤를 묵묵히 걸을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백발노인은 그녀의 심정을 모를 리 없었는지 왕생가를 끝내고 나서 상두꾼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애원성을 부르는 게 좋겠소. 김삿갓은 노래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원성이 어떤 곡인지조차 모르겠으나 처음 듣는 곡이라
더더욱 귀를 모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가을 산천을 울리는 듯한 음색으로 애원성이 흘러나왔지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금수강산 아무리 좋아도 정드님 없으면 정막강산이로다. 뒷동산 숲속에 두견새 우는 소리, 이밀은 이내 몸 슬픔만 더하네. 무심한 저 달이 어찌 이다지도 밝은가. 울적한 심회 무엇으로 풀어볼까. 덧없는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니 꽃다운 청춘이 어느새 백발 될까. 쓸쓸한 한 세상 누구를 믿고 살아갈고 맹세마저 허사가 된 임은 어디 계신가. 잔잔한 장단 위에 실린 슬픔과 정한은 산 그늘에 걸려 메아리 쳤습니다. 왕생가가 죽음을 위로하는 노래라면 애원성은 남은 자의 슬픔을 절절히 토해내는 노래였지요.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이 가을 산천의 고요마저 애달프게 울리는 듯하였습니다. 김삿갓은 애원성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이 노래가 왕생가와는 뿌리부터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지요. 왕생가가 죽은 이가 극락으로 향하는 길을 축원하는 영생의 노래라면 애원성은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속을 뜯어내듯 호소하는 슬픔의 노래, 곧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그 가락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이어서 지금껏 가까스로 울음을 삼켜오던 정상 과부가 결국 상여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산자의 슬픔까지 함께 품어주는 우리 조상들의 장례 풍속은 참으로 넉넉하고도 깊은 것이었지요. 집에서 산소까지는 한마장 남짓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상여길은 원래 더딜 수밖에 없었지요. 상두꾼들은 노래를 주고받느라 걸음이 느렸고 망자가 옛집을 돌아보고 싶어 한다며 10걸음에 9번은 뒷걸음질을 치니 짧은 거리가 한나절이 다 지나서야 닿을 만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김삿갓은 하는 수 없이 만장을 끝까지 메고 산소까지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마친 뒤에도 이리저리 붙들리다가는 또 다른 부탁이 떨어질까 싶어 평토제까지 재빨리 도와주고는 틈을 보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산길 안쪽으로 몸을 숨겼지요. 그렇게 홀로 깊은 산중을 걸어가자니 문득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살아있음은 한 조각 구름이 피어오르는 일이지요. 죽음이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뿐.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법, 삶과 죽음도 또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김삿갓은 불경에 적힌 구절을 중얼중얼거리며 저문 가을 산중을 한 조각 뜬구름처럼 휘적휘적 걸어나갔습니다. 김삿갓은 낮에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장례를 자신이 도맡아 치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지요. 그러나 이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경에는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 했지. 이름조차 모르는 이의 장례를 내가 지내게 된 것도 아마 전생부터 이어진 어떤 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보람이 차오르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초저녁까지 멀쩡하던 젊은 사내가 한순간에 숨이 끊겨버린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허무함을 주었지요. 그래서
인생은 초로 같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정상과부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녀의 다급한 사랑, 밤새 시신을 붙들고 흐느끼던 그 깊은 정을 떠올리면 어느 호라비가 다가온다 한들 쉽게 마음을 열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린다 한들 남편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야 한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잔혹한가 말입니다. 어쩌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은 유독 여자들에게 더 깊게 새겨진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도 달이 뜨고 해가 바뀌어도 그는 더 이상 걸어 돌아오지 않겠지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마음은 문 앞 인기척만 들려도 혹시나 하고 뛰쳐나가게 되는 그 마음은, 그 상처는 살아있는 임을 기다리는 슬픔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오는, 말로는 다 못할 비애였지요. 이 이야기는 한밤중 우연히 초상집을 찾게 된 김사가 씨, 낯선 사람의 죽음을 함께 겪으며 생과 죽음의 의미를 조용히 깨닫게 되는 인간적이고도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서움과 당혹스러움으로 시작된 밤은 정상과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만장을 써주며 장례를 치러주는 과정에서 어느새 깊은 연민과 인연으로 바뀌게 되지요. 산길에 울려 퍼진 왕생가와 애원성은 죽은 이를 향한 위로이자 살아남은 이의 마음을 감싸는 노래가 되어 모두의 슬픔을 조금씩 덜어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때로는 큰 의미가 되고 삶과 죽음은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담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